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지음, 황문수 옮김. 이 책을 읽는 분에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원제는 사회생활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의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에 대해서의 유익하고 즐거운 저작이다. 유토피아라는 새 말을 유행시킨 이 저작은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지만 더 나아가 인류의 영원한 염원, 곧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염원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 저작의 긴 생명력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최선의 국가, 인간의 윤리적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는 항상 참신한 교훈을 줄 것이다. 역자는 중학재학 시절에 유토피아를 읽고 상당한 감명을 받았으나 이번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시 정독할 기회를 갖고 중학 시절의 감동은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한 것임을 알았다. 유토피아는 이름 그대로 몽상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실제하는 염원의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현대가 안고 있는 허다한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답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유토피아는 라틴어로 쓰여진 것인데 이를 처음 영역한 사람은 랄프 로빈슨이다. 1551년 로빈슨의 영역본이 나온 이후 다시 1685년에 길버트 버네트의 영역본이 나왔고 그 후 이 책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양식을 가다듬어 주었다. 타국어는 그만두고라도 영역본만도 수종에 달한다. 역자는 영국의 정평 있는 문고판에 들어있는 폴 터너의 영역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유토피아의 라틴어 본에는 제2부에 8개의 부제가 달려있으나 터너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역자도 이에 따랐다. 이 번역의 주는 대부분 터너의 영역본에 주를 옮긴 것으로 터너의 영역본에는 총 105개의 주가 있다. 주로서는 유토피아의 번역본 중 가장 풍부한 것인 듯하다. 역자는 이 서투른 번역에 큰 잘못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이 책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독자들의 현실 인식의 한 방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모어가 피터 자일즈에게 보낸 편지. 친애하는 피터 자일즈 씨, 나는 유토피아 공화국에 대한 이 보잘것없는 책을 보내며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6주 이내에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거의 1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나는 이 책을 쓸 때 주제를 찾고 알맞는 형식을 고르는 어려운 문제에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란 라파엘 씨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했고 또한 아시다시피 그의 라틴어는 그리스어만큼 유창하지 못하여 그의 표현은 각별히 세련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말을 골라 쓰느라고 애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단순하고 즉흥적인 표현 방식에 접근하면 할수록 나는 진실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을 염려해왔고 또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피터 씨, 물론 이 책의 대부분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내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책을 체계적으로 창작하는 데는 상당히 총명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시간과 사료가 필요했으리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표현이 정확한 만큼 우아했더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사료를 거듭했더라도 나는 이 일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러한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뿐이었고 이 일은 참으로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 이와 같이 아주 쉬운 일을 할 시간을 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혹은 변호인석에서 혹은 재판관석에서 혹은 형사사건을 혹은 민사사건을 다루느라고 한가할 때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상 또는 예의상 사람을 찾아봐야 할 일이 거의 매일 생겼습니다. 사실상 나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에서 지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담소하고 자식들과 잡담을 나누며 하인과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나의 업무의 하나로 여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려자를 일부러 선택했든 또는 우연히 친척 관계로 같이 살게 되었든 간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친밀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가족들이 버릇없게 되거나 하인이 주인을 얕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며 해가 바뀝니다. 귀하는 도대체 언제 글을 쓰느냐고 묻고 싶겠지요. 그런데 나는 아직 수면과 식사, 많은 사람은 식사하는 데 잠자는 것과 맞먹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는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을 줄여서 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근소한 것이어서 일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적은 시간이나마 가질 수 있어서 마침내 유토피아를 완성하였습니다. 피터 씨, 나는 귀하가 읽어보고 내가 빠뜨린 점을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보냅니다. 나는 기억력에는 상당한 자신이 있지만 나의 학식 및 지능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기억력을 가졌으면 하고 원할 뿐입니다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의 젊은 조수인 존 클레멘트가 당시 동석하였습니다. 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화에는 그를 꼭 동석시켜 왔는데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소질을 보이기 시작해서 나는 장차 그가 큰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 그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 그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라파엘 씨가 말한 아마우로툼의 아니드루스 강에 놓인 다리의 길이는 500야드인데 존은 다리가 놓인 지점의 강폭이 300야드 이하이므로 다리의 길이를 200야드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한 길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귀하가 존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귀하의 말을 취하고 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나의 기억대로 놓아두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나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려고 애쓰고 있으며 책 속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거짓말은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영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한 해결책은 귀하가 구두나 서신으로 직접 라파엘 씨에게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귀하는 어차피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나 귀하나 라파엘 씨 중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토피아가 신세계의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묻지 않았고 또 라파엘 씨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점을 보충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적은 재산이나마 모두 버릴 용의조차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섬이 어느 바다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섬에 대해 썼다는 것은 바보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 섬에 가 보기를 원하는 한두 명의 영국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매우 경건한 신학자는 유토피아 방문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그 섬에 소개된 기독교의 성장을 돌봐주고자 가려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 일을 맡기를 원해서 교황에게 청원하여 사실상 유토피아 주교로서 파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진을 청원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익이나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 때문에 승진을 청원하는 것은 그 소망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터 씨, 가능하다면 라파엘 씨를 직접 만나거나 또는 서신을 보내서 나의 책이 진실로 가득 찼을 뿐 진실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책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분이야말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또한 그도 이 책을 숙도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울 테니까요. 게다가 이 책을 보여줌으로써 귀하는 그의 탐험 결과를 내가 기록한 데 대하여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탐험 결과를 기록해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삼가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나는 유토피아의 이야기를 설익은 채 공개해서 그의 이야기가 신선미를 잃게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나는 이 책의 출간 여부를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미란 다양한 것이므로 어떤 사람은 유머가 없고 무자비하며 이상할 만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서 대중을 가르치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 대중은 이러한 노력을 경멸하며 적어도 감사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심, 참담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훨씬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학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체로 학문을 경멸합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식하지 않은 것은 부담이 됩니다. 유식한 사람은 의고체가 아닌 것은 저속하다고 물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전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근엄해서 유머는 모두 배척하며 어떤 사람은 바보여서 기지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여 아주 경미한 아이러니에 마주쳐도 무서워 떱니다. 마치 공수병 환자가 물을 무서워하듯이. 어떤 자는 시시각각으로 의견을 바꿉니다. 또한 음주파에 속하는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선술집에 앉아서 제멋대로 권위를 가장하여 불량품 선고를 내립니다. 그들은 마치 레슬러가 상대방의 머리칼을 움켜쥐듯이 남의 저수를 움켜쥐고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반면 그들의 메마른 머리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고 따라서 움켜잡힐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들은 공격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독자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어서 어떤 책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으면서도 저자에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대한 만찬에 참석하여 배를 잔뜩 불리고 주인에게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례한 손님과 같습니다. 하물며 괴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취미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각양각색인 대중을 상대로 자기 비용으로 이성의 잔치를 차리는 지혜에 있어서야. 그러나 내가 말씀드린 대로 라파엘 씨와 접촉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들은 후에 숙고해 보겠습니다. 하기는 이 책을 고생하며 다 쓴 지금에 와서 현명하려고 해보았자 너무 때늦은 지식이는 하지만 그러므로 라파엘 씨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 책의 출간 여부는 친구들의 뜻, 특히 귀하의 충고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매혹적인 부인의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 근배. 바스 라이덴에게 보낸 피터의 편지. 존경하옵는 바스 라이덴 귀하. 며칠 전에 귀하의 훌륭한 친구인 토머스 모어 씨, 귀하도 동의하리라 확신합니다만 그는 우리 시대가 영광으로 여기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는 저에게 유토피아의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섬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나 앞으로 만인이 알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플라톤의 공화국과 같은 것으로서 특히 재능 있는 저자에 의해 기술되었으므로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듯이 생생하게 그려놓았으므로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이 섬에 대해 라파엘 히드로다이오스 씨가 직접 들려줄 때보다도 이 대화에는 저도 무엇이와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더 선명한 심상을 얻었습니다. 라파엘 씨도 이야기를 썩 잘 했는데도 말입니다. 라파엘 씨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직접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경험한 바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율리시즈보다도 더 광범하게 세계를 돌아보았다고 믿으며 적어도 지난 800년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베스푸치의 견문은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특별한 말 솜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들은 것보다는 직접 본 것을 더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무엇이의 그림같이 정확한 묘사를 볼 때 가끔 저는 저 자신이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품게 됩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라파엘 씨 자신이 5년 동안 유토피아에 살면서 견문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무엇이의 유토피아 섬에 대한 서술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페이지마다 놀라운 솜씨로 상당히 긴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재생시킨 정확한 기억력,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모든 사회악의 현실적 및 잠재적 원인을 즉각 파악하는 그의 재주, 그의 문체의 힘과 유려함,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특히 공사 양면으로 담아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힘찬 라틴어로 다룬 능력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키고 또 최대의 찬탄을 바쳐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훌륭한 학자는 이러한 점에 놀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는 이미 그를 잘 알고 계시며 또한 그의 초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이적인 재주에 익숙하십니다. 무엇이가 간 다음에 히드로다에오스 씨가 우연히 유토피아의 알파베트와 함께 보여준 유토피아 말로 쓰여진 시 사행을 첨가한 것 이외에는 저는 그가 쓴 것에 전혀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약간의 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는 이 섬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적지 않게 염려했습니다. 사실은 라파엘 씨는 이 문제에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마치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라도 하려는 듯이 불시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두 사람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파엘 씨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에게 하인이 와서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의하여 들으려고 하였으나 중요한 대목에 이르자 라파엘 씨의 동료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배에서 감기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라파엘 씨의 나머지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야 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하에게 섬의 정확한 위치, 위도, 기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친구 라파엘 씨가 아직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에 관해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는 여행 중 어디에선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유토피아의 향수를 느끼고 또한 유럽인들의 처세 방식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유토피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귀하는 지리책에 유토피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시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라파엘 씨 자신이 적절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인은 이 섬을 다른 명칭으로 불렀거나 또는 고대인도 이 섬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옛 지리책에는 언급이 없던 나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무엇이와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이 있는 만큼 나는 이 점을 입증하는 논의는 삼가겠습니다. 저는 무엇이가 이 책의 출판을 주저하고 있는 겸손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책은 결코 오랫동안 비장되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빨리 출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귀하가 추천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하는 무엇이의 재능을 잘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연간 공무에 종사하여 그 지혜와 인품에 대한 최상의 찬탄을 받게 된 인물보다도 건전한 사상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격을 더 잘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문의 위대한 보호자이며 동시에 이 시대가 영광으로 여기는 인물인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1516년 11월 1일 안트와프에서 피터 자일즈 근대 제1권 최근 위대한 통치자여 무적의 영국 국왕 헨리 8세 폐하와
침착한 카스틸리아의 찰즈 왕 전하 사이에는 심각한 의견 차이가 생겼다. 폐하는 이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카드버트 탄스털과 함께 나를 플랑드르로 보냈다. 카드버트 탄스털은 뛰어난 사람으로 최근 문서 보관 장관으로 임명되어 내가 그를 좋아해서 편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학식과 미덕은 내가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뛰어났으며 또한 도대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등불을 갖고 태양을 비추는 어리석음은 범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미리 타협된 대로 브리주에서 카스틸리아의 사절단과 만났는데 이 대표들은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명목상의 대표자는 브리주 시장이었으며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협은 카셀의 수도 원장 주지드 테임세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높은 학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선천적인 능병가였다. 그는 또한 법률 전문가였고 그 천품과 오랜 경험으로 말미암아 제1급의 중재자이기도 했다. 한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들은 수일 동안 우리와 헤어져 국왕과 협의하기 위해 브뤼셀로 떠났다. 그동안 나는 내일을 보기 위해 안투아프로 갔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나를 자주 찾아준 몇 사람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한 사람은 안투아프 출생의 청년 피터 자일즈였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이 도시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지위로 승진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지성과 그의 품성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인상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다. 확실히 그는 매우 훌륭한 학자인 동시에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별히 공손했으며 특히 친구들에게는 진실한 친절, 성실, 애정을 보였다. 그는 우정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지극히 진지했으며 무엇보다도 날카로우면서도 소박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즐거움이 저절로 솟아났다. 그는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재치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줄 알았다. 나는 집을 떠난 지 넉 달이 넘었으므로 영국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를 사귀며 그의 매력에 찬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의 향수는 상당히 위안을 받았다. 어느 날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웅장한 건물인 노틀담 사원의 예배에 참석했다. 피터 자일즈가 햇볕에 얼굴이 검게 타고 수염이 길며 망토를 한쪽 어깨에 아무렇게나 걸친 나이든 외국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 것은 막 숙소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이 외국인의 외양과 몸차림을 보고 나는 그가 선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때 피터가 나를 보았다. 그는 곧 내게로 다가와서 아침 인사를 하고 내가 미처 답례도 하기 전에 나를 약간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저기 저분이 보이시죠? 그는 그와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분을 모시고 귀하를 방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저분이 귀하의 친구라고 한다면 나는 즐거이 저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어쨌든 귀하는 저분을 만난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지의 나라들과 그 주민에 대하여 저분만큼 많은 이야기를 귀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하가 그러한 일에 매우 관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피터는 말했다. 내 추측이 과히 어긋나진 않았군요. 나는 그를 보자마자 선원님의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는 팔리누르스 타입의 선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실 율리시즈나 또는 플라톤과 흡사합니다. 우리 친구 라파엘 씨, 저분의 이름은 라파엘 히드로다에우스입니다. 는 학자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라틴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리스어에 정통합니다. 그는 주로 철학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 전념했으며 그는 철학에 대해서는 세네카와 키케로의
약간의 저작을 제외하고는 라틴어로 쓰여진 것 중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알기를 원해서 형제들에게 그는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에 있는 재산 관리를 맡기고 아메리고 베스푸치 일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귀하는 지금 만인이 읽고 있는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4대 항해를 아시지요? 라파엘 씨는 처음 3번의 항해 때에는 언제나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라파엘 씨는 마지막 항해 때는 그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신 그는 아메리고에게 우겨서 요새에 잔류하는 24사람 중에 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에 대한 취미, 이것은 그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장차 어디서 죽든 이를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자는 하늘이 덮어준다. 그리고 천국에는 어디서나 도달할 수 있다는 두 문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정녕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태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베스푸치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라파엘 씨는 그 경비대의 5명의 다른 대원들과 함께 많은 탐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새 이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캘리커트로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거기서 포르투갈 배를 만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런 분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확실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귀하는 매우 친절한 분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라파엘에게 가서 그와 악수를 했다.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평범한 인사를 나눈 다음 우리는 내가 묵는 호텔 정원에서 쉬며 잔디로 덮인 벤치에 앉아 더욱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라파엘은 베스푸치가 떠난 뒤에 요새에서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차츰 원주민들과 친해졌다. 곧 그들의 관계는 원만한 정도를 지나 아주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특히 어떤 왕과 친해졌는데 그 왕의 이름과 국적은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이 왕은 매우 친절하게도 라파엘과 그의 5명의 동료 탐험가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돈을 준비해 주었으며 보트와 마차도 빌려주었다. 또한 그는 가장 믿을 만한 안내인도 딸려주었는데 이 안내인은 그들이 소개장을 받은 여러 다른 왕들과의 접촉을 알선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하며 그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 조직을 갖춘 몇몇 도시들과 인구 조밀 지역들을 보았다. 분명히 적도 지방과 대부분의 열대 지방에는 영원한 열기로 바싸 메마른 광대한 사막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처참하고 황량하게 보인다. 뱀이나 맹수 또는 마찬가지로 야수적이고 위험한 인간 이외에는 경작이나 동물 생활의 자취도 없다. 그러나 약간 더 전진하면 사태는 점차 호전된다. 기후는 차츰 온화해지고 지면은 푸르르고 쾌적해지며 인간과 짐승은 그다지 사납지 않게 된다. 드디어 마을이나 도시에 살며 마을이나 도시 안에서 또는 인접지역 및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라파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지방 전체를 여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막 출발하려고 하는 배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내가 승선해도 좋으냐고 요청했고 그들은 언제나 즐거이 우리를 태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배들은 파피루스 잎이나 버들 가지나 드물게는 가죽으로 만든 돛을 단 바닥이 평평한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본 배들은 예리한 용골과 천으로 만든 돛이 있는 배들이었으며 대체로 우리들의 배와 흡사했습니다. 그곳의 선원들은 바람과 조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나는 나침반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어 특히 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나침반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었으므로 언제나 바다를 두려워했고 여름철 이외에는 좀채로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침반을 너무 신뢰하게 되어 겨울철 항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안정감도 전혀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과신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유용한 발명품이 재난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에 대해 그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모두 되풀이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게다가 그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아마도 나는 다른 책에서 그의 이야기의 교훈적인 부분, 예컨대 그가 여러 문명사회에서 본 현명한 제도들을 강조하며 그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치밀하게 질문을 했고 또한 그는 즐거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 괴물을 보았느냐는 따위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괴물 따위는 이미 뉴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을 잡아먹거나 인간의 양식을 빼앗아 가거나 전 인구를 먹어치우는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사회제도의 예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그가 신세계에서 본 것 중에는 쓸데없는 것도 많겠지만 유럽 사회의 개혁 방법으로 사용할 만한 몇 가지 제도들도 발견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르게 될 것이다. 나의 현재의 계획은 단지 그가 유토피아의 제도와 관습에 대해 말해준 것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나는 우선 이 공화국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경과를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지구의 두 부분에서 저질러진 잘못, 확실히 이러한 잘못은 많이 있다. 을 날카롭게 지적한 후에 라파엘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입법의 보다 현명한 특징에 대해 논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 대해 정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하룻밤 묵은 곳이면 평생을 보낸 것과 같기라도 한 듯이. 피터 자일즈는 특히 감동을 받았다. 피터, 라파엘 씨, 귀하가 어떤 왕을 섬기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어떤 왕이든지 귀하를 얻으면 작약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귀하의 학식과 경험으로 보아 귀하는 왕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교훈적인 설례를 들어 유용한 충고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귀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또 귀하의 모든 친구와 친척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파엘, 나는 사실 친구나 친척에 대해서는 괴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늙고 병들어 어쩔 수 없게 될 때까지 재산에 집착합니다. 너무 늙고 병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아주 애석해하면서 재산을 양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할 때 나의 재산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것으로 만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더욱 출세를 해서 왕의 노예가 되면서까지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봉사이지 예속이 아닙니다. 라파엘, 글자 몇 개가 다르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좋습니다. 귀하가 어떻게 부르든 간에 나는 아직도 왕을 섬기는 것이 귀하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스스로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파엘, 나의 본능 전체에 거스리면서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나는 정말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왕의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러합니다. 게다가 왕들 곁에는 이미 왕의 총애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또는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쯤 없다고 해서 왕들이 심각한 공경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어, 라파엘 씨, 귀하는 정말로 돈이나 권세에는 흥미가 없군요. 귀하가 이 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이상으로 귀하를 존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재능과 정력을 공공의 일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존경할 만한 철학적 태도에 어울리는 일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떤 위대한 왕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귀하가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그 왕에게 정말 훌륭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왕이란 자는 은전과 위해의 끊임없는 소나기를 전 신민에게 퍼붓는 일종의 분수니까요. 당신은 해박한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실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갖고도 충분히 이상적인 고문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파엘, 무엇이
귀하는 첫째로 나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는 귀하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지도 못하며 설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많은 일에 전념하느라고 아직도 사회에 대해서 조그만 기여도 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왕들은 평화시에 유용한 기술보다는 전쟁술, 이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왕국을 적절히 다스리는 일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 왕국을 획득하는 데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문관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필요 없을 만큼 현명하거나 자부심이 강합니다. 물론 그들은 왕들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에 동의함으로써 언제나 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소산에 매혹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입니다. 갈가마기 새끼가 어미에게는 아주 귀여운 것도, 또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가장 예쁘다고 여기는 것도 이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의견만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귀하가 다른 곳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나 또는 역사적 선례를 인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마치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평판이 위기에 처했고 또 당신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대를 제기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바보 취급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온갖 노력이 모두 실패할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에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최선이라고 했던 것, 우리들 중에 누가 선조의 지혜를 의심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은 다 했다는 태도로 자기네 의자로 돌아가 앉아버릴 것입니다. 마치 누가 그의 선조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커다란 재난이기라도 한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가장 현명한 결정을 쉽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들에게 매달리지요. 나는 이와 같이 자만심과 어리석음과 고집이 뒤섞인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만났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뭐,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희 나라에도 가신 적이 있으시군요. 라파엘, 네, 그렇습니다. 참혹한 내란 직후에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내란은 영국 남서부에서 혁명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반도들을 참혹하게 대량 학살함으로써 끝났지요. 취재하는 동안 캔터베리의 대주교 존 몰턴 각하는 나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추기경이기도 했으며 당시에는 영국의 대법관을 겸하고 계셨습니다. 피터 씨, 귀하에게는 그분에 대해 설명해야겠군요. 무엇이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높은 신분 때문만이 아니라 지혜와 미덕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키였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등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공포가 아니라 존경을 자아내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지하고 근엄했지만 쉽게 사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분은 소청자들을 난폭하게 대했으나 해를 끼치고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소청자들의 총명과 침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총명과 침착성은 신중히 사용하는 한 매우 유용함을 알고 있었고 또 이러한 자질이 공공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련되고 익숙한 말솜씨를 가졌고 법률에도 정통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현저한 지능과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천적인 재능으로 그분은 이를 훈련과 실제에 의해 탁마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왕은 그의 판단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으며 나의 방문 당시에는 전국이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소년의 티도 가시기 전에 대학에서 곧장 궁정으로 불려간 후 줄곧 여러 가지 위기를 수습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면서 국사에 종사해 왔으니까요. 이와 같이 해서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언젠가 나는 추기경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떤 영국인 변호사도 동석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런 화제가 나왔는지는
잊었습니다만 영국인 변호사는 당시 절도 등에 대해 취해졌던 근엄한 조치를 매우 열렬히 찬성하더군요. 우리는 어디서나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교수대에 20명이 처형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아주 묘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교수형을 면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절도의 시달림을 받고 있을까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묘하단 말씀입니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추기경 앞에서도 주저없이 자유롭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다루는 이 방법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처벌로서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서는 매우 비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는 사형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이 아니며 또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훔치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엄벌을 내려도 절도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신들 영국인은 나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매질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무능한 교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가공할 처벌을 가하는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어 아무도 처음엔 도둑이 되고 다음에는 시체가 되는 절박한 필요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그 점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손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정직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고의로 범죄자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내나 국외에서 왕과 국가에 봉사하다가 수족을 잃은 불구 병사의 경우 얼마 전에 콘월 반도에서의 전투나 프랑스에서의 전투에서는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 불구 병사는 귀가해서 이전의 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일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불구 병사에 대해서는 잊기로 합시다. 전쟁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만 고정시키기로 합시다. 자, 첫째로 수펄처럼 다른 사람의, 다시 말하면 소작인의 노력에 의지해 살면서 끊임없이 지대를 올려 소작인들로부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걷어들이는 많은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 유일한 저력관념은 소작인으로부터 더 많이 걷어들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낭비 때문에 즉시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게으름을 피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게으른 무수한 시종들, 그들은 생계비를 버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죽거나 식객 자신이 병들면 그들은 곧 쫓겨납니다. 귀족들은 병보다는 게으름에 훨씬 동정적이고 또 상속자는 대개 물려받은 막대한 설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시종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서는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다른 길이 있을까요? 물론 그는 옷과 몸뚱이가 다 달아 빠져서 누더기와 종기투성이가 되기까지 여기저기로 방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는 그를 고용하려는 지주를 만나지 못하며 농부도 감히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때 사치스럽게 살면서 군복을 입고 뽐내며 돌아다니기가 일쑤였으며 이웃의 모든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인색한 임금을 받고 겨우 연명하기에 족한 음식을 먹으며 곡괭이와 호미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가난한 사람을 충실히 섬기는 것은 믿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격려해줘야 합니다. 전시에는 그가 군대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평범한 직공이나 농부보다는 용기와 자존심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귀하는 전쟁을 위해서는 도둑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도둑이 없어진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겠군요. 그리고 물론
귀하가 도둑은 유능한 군인이 되고 군인은 모험적인 도둑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전문가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몹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폐단이 영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지요. 예컨대 프랑스는 이러한 폐단으로 말미암아 더 지독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평화시, 귀하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에도 귀하가 게으른 시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로 고용된 용병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주로 숙련된 군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병들을 신용할 수 없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살루스티우스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솜씨를 유지시키고자 목을 자르도록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숙련된 군인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프랑스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러한 야만적인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웠으며 로마, 카르타고, 시리아 및 기타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에도 동일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상비군은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고용한 정부를 전복하고 그 영토를 유린하며 파괴하는 예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정녕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프랑스 군인은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이 귀국의 전시 징집병들을 패배시켰다고 자주 주장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강력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귀하들께 아첨하는 것으로 보일 두려움이 있으니까. 게다가 귀하가 말씀하신 사람들, 곧 도시의 직공이나 시골의 무식한 농부들이 그들의 신체가 용기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또는 그들의 원기가 가정의 빈궁으로 말미암아 꺾이지 않았다면 모두 문제의 시종들을 사실상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곧 시종들은 처음에는 강건한 체격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신사도 열등한 자를 부패시키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빈둥거리거나 여자조차도 하지 않을 보잘것없는 일이나 하다 보면 곧 나약해지고 맥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가르치고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게 만들면 사실상 그들이 남자다움을 온통 상실하는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무수한 평화에 교란 자들을 유지하며 평화가 막중하게 중요한 때에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전쟁은 귀하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귀하의 나라에만 특유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요인들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추기경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양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는 것이 보통인 이 유순한 짐승이 이제는 사나운 식욕을 갖게 되어 사람까지 먹어치우게 된 것 같습니다. 들과 집과 도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상의 그리고 가장 값비싼 약물을 산출하는 지방에서는 귀족과 지주, 심지어 몇몇 성직에 있는 수도원장까지도 그들의 선조들이나 선임자들이 토지로부터 거두던 이익에 점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으르고 안락한 생활, 이것은 사회에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유지를 모두 목장으로 만들고 아무도 경작을 못하게 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옥을 헐어내고 전 촌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은 제외하고. 교회는 양의 우리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림이나 엽조수 보육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절한 사람들은 인간의 주택지의 모든 자취를 파괴하기 시작했으며 농토를 한 조각 남기지 않고 황무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명의 탐욕한 인간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그의 고향을 먹어치우고 차례차례로 전야를 흡수해서 수천 에이커를 울타리 하나로 둘러 막아 버립니다. 결과는 수백 명의 농민들이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기만당하거나 협박이 두려워 억지로 소유지를 포기하거나 학대에 못 견디어 끝내는 땅을 팔아 치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썼든 간에 이 가엾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과부와 고아, 어머니와 갓난애는 그들의 모든 고용인이 많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단지 많은 인력이 없이는 농장을 경영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과 함께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살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세가는 적절한 흥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별로 값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절한 흥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아주 헐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 여기저기를 유랑하는 사이 이 적은 돈을 모두 없애버리면 훔치는 것 이외에는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에 박은 듯이 교수형을 당할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아주 방랑하는 거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도 그들은 불황자라고 체포되어 게으르다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를 간절히 원하건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농사일이 손에 있기는 했지만 경작할 땅이 없으니 농사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곡식밭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일손이 필요한 땅이라도 짐승을 놓아 먹이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양치기 또는 소치기로 족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 지방에서 곡식값이 아주 비싸집니다. 또한 양목값이 폭등하여 양털을 사다가 집에서 모직물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양털을 살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력의 유행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는데 농토를 목장으로 바꾸기 시작한 직후에 양력이 유행해서 무수한 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토지 소유자의 탐욕에 대한 응징처럼 보였습니다. 양 대신에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어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양이 많아진다고 값이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 시장은 엄격한 독점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매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과점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세 명의 부자가 거의 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자들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판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원하는 값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가축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인상시키는데 특히 농장의 파괴로 말미암은 종축의 부족과 농업의 일반적 쇠퇴라는 점에서 보아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들이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는 것까지 돌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른 짐승을 싸게 사서 자신의 목장에서 살찌게 만든 다음 많은 이익을 붙여서 되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직껏 현재의 사정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은 단지 그들의 판매 지역에서만 값을 올리고 있었을 따름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지역이 미처 수요에 응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부터 계속 짐승들을 들여온다면 구매 지역의 저장량도 점차 고갈되어 결국에는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소수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영국의 가장 중요한 자연적 이점 중에 하나를 국가적 재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식량값이 비싸져 고용자는 다수의 하인을 해고하였으며 해고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린이나 도둑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는 쉽게 도둑이 돼 버린 것이지요.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이 비참한 빈곤에 따르는 가장 부조리하고 사치스러운 취미였습니다. 하인, 직공, 심지어 농사자까지도 사실상 모든 사회계급이 옷과 음식에 무모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술집이니 요리집이니 하는 이름을 내건 유흥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매운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방탕한 노름, 도박, 트럼프 놀이, 주사위 놀이, 테니스, 볼링, 쇠고리 던지기 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름은 사람들이 돈을 재빨리 탕진하게 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그들을 곧장 도둑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해로운 습관을 근절시키십시오. 농장이나 농촌 촌락을 파괴시킨 자는 누구든 스스로 이를 재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십시오. 부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사실상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십시오. 농업과 모직 공업을 부흥시켜 대규모의 실업자 집단, 나는 현재의 도둑만이 아니라 장차 도둑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불황자나 게으른 하인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게 정직하고 유용한 일을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기까지는 귀하는 도둑들에게 정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가 소망하고 있는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눈가림에 가까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타락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인이 되어 범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이 어릴 적부터 말입니다. 운명지워진 범죄를 저지를 때 귀하들은 그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귀하들은 도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마치기 훨씬 전부터 변호사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마치 문제는 전적으로 훌륭한 기억력에 있기라도 한 듯 논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간접적인,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 이 점은 내가 간단히 논증하겠습니다. 를 알 수밖에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말입니다. 나는 우선 귀하가 말씀하신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하가 이 나라의 사정을 몰라 어떤 점에서 과오를 범했는가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귀하의 모든 논의를 반박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으며 내 생각으로는 귀하는 4가지, 잠깐만 추기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서론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귀하의 대답은 귀하 말씀대로 간단할 것 같지가 않군요. 그러므로 당장 말씀하시는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그 답변을 연기하십시오. 두 분이 한가하시다면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파엘 선생, 나는 귀하가 왜 절도에 대한 극형에 반대하며 어떠한 처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들려주셨으면 좋겠군요. 내 생각으로는 귀하도 절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권력이 절도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죽음의 공포가 제거된다면 어떠한 저지책이 효과적일까요? 확실히 형벌의 경감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카카,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인간의 생명과 맞먹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돈을 훔쳐서가 아니라 법을 깨뜨리고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절대적인 정의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경미한 불복종에 대해서도 사형으로 처벌하는 독재적인 정권이나 모든 범죄는 동일하다는, 따라서 공정히 말하면 절도와 살인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도와 살인을 법적으로 구별하지 않는 스토아적 역설에 근거를 둔 법률에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약간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에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형태의 강간, 간통, 위증을 마찬가지로 합법화시키는 데 동의할 때 이를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살하는 것조차도 금지한 것을 고려할 때 인간 상호 간의 살육을 막기 위한 순수히 인간적인 조치가 어떤 신성한 권위에 의존하지도 않고 사형 집행자를 6번째 계명으로부터 면제시켜 준다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특별한 계명은 인간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은 무한히 확대되어서 결국은 모든 생활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로 편리하게 준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것은 노예 때문에 제정되었으며 확실히 가혹했습니다. 하긴 노예도 반항적이었지만 밑에서도 절도는 교수형을 받지 않고 단지 벌금을 물었을 뿐입니다. 신의 인간에 대한 자비심을 나타내는 새로운 섭리가 인간 상호 간의 잔인한 행위를 허용하고 그 범위를 낡은 섭리보다도 더 확대했다고 상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덕적 근거에 입각한 반대였습니다. 실제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절도범과 살인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살인에 대한 판결이 절도에 대한 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는 것을 절도범이 안다면 그는 자연히 그렇지 않았더라면 단지 강탈을 하는데 그쳤을 사람을 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쁠 것이 없고 또한 살인은 유일한 목격자를 없애버림으로써 체포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해 버릴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도를 위협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질문으로 어떠한 형벌이 더 나을까요? 어떤 형벌이 더 나쁘냐고 물었더라면 저는 대답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행정관인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만족해온 제도의 가치를 의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중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광산이나 채석장에서의 종신징역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제도는 내가 페르시아를 편력할 때에 일반적으로 폴릴레리타에라고 알려진 지방에서 본 것입니다. 폴릴레리타에인들은 광대하고 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자치적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상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우 풍요한 국토에서 거두는 수확만으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거의 접촉이 없습니다. 그들의 국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으므로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병역에서 면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은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안락하게 살며 유명하거나 영광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인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폴릴레리타에에서는 판결을 받은 절도범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하듯이 왕에게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폴릴레리타에인들에 의하면 국왕도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훔친 물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일 훔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도범의 재산으로부터 그만큼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재산은 고스란히 처자에게 인계합니다. 절도범은 중노동에 처해집니다. 강도를 제외하고는 절도범은 감금하거나 족쇄를 채우지 않으며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공사업장에 취역시킵니다. 그가 노역을 거부하거나 태만하게 군다면 쇠사슬이 채워지고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당하기는 합니다. 만일 그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는 결코 나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점호를 받아야 하며 밤에는 갇힙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매우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예컨대 식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결수들은 공공의 사역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식량은 국가의 경비로 공급됩니다.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이 기금은 기부금을 모아서 충당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씨가 곱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를 위해 일정한 국가 세입을 할당하거나 특별 인도세를 징수합니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공공사업에 취역시키는 대신 죄수를 개인 기업에 고용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죄수의 노동력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시장에 가서 일당으로 죄수와 계약을 하는데 자유인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쌉니다. 고용자는 죄수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채찍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말미암아 죄수들은 언제나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며 죄수들은 각자 매일매일 국고에 기여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입지 않는 특별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전부 깎지 않고 단지 두 귀 위쪽에만 짧게 깎아내며 한쪽 귀의 끝을 조금 잘라버립니다. 그들의 친구는 그들에게 음식이나 규정된 색깔의 옷을 줄 수 있으나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또는 그들이 돈을 받으면 사형을 받습니다. 어떠한 구실로든 노예, 죄수는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유인일지라도 사형을 받으며 노예가 종류를 불문하고 무기에 손을 대도 사형을 받습니다. 노예는 각기 그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 배지를 떼거나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노예와 이야기를 하면 사형을 받습니다. 도주에 대해서는 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계획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가담하는 경우의 처벌은 노예에 대해서는 사형, 자유인에 대해서는 노예입니다. 반대로 도주 계획을 밀고 하면 자유인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노예인 경우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제보자가 범죄 계획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계획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면을 받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것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 제도는 분명히 매우 편리하고 인간적입니다. 범죄에는 엄격하지만 범인의 생명을 구하고 범인을 싫든 좋든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범인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해독을 보상하는 데 여생을 바칩니다. 사실 그들이 옛날의 습성으로 되돌아갈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여행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내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장거리 여행자들은 통과하는 지역을 따라 차례로 그들을 고용합니다. 아시겠지만 노예들은 노상 강도를 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서 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체포되면 즉석에서 처벌을 받으며 게다가 그들은 체포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전혀 품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체로 도망하기 전에는 이때도 귀가 신분을 드러낼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정부, 전복의 음모를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론적인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른 여러 지역의 노예들을 선동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한 지역의 노예만으로 그러한 대규모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노예를 선동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노예들과 음모를 꾸미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침 인사를 하는 것조차 허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밀고 하면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역의 노예를 함부로 비밀 계획에 가담시키려는 노예가 있을까요? 한편 모든 노예는 단지 그들이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고 당국자에게 그가 장차 올바르게 살리라는 확신을 주기만 하면 자유를 회복할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상당수의 노예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석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제도가 영국에서 채택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높이 평가한 이른바 정의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유식한 친구 변호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경멸의 미소를 띄우며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영국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것이므로 영국에서는 결코 채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동의하였습니다. 이때 추기경이 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거둘는지 그렇지 못할는지 시험해 보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국왕이 시험 기간을 두고 사형 선고의 집행을 연기했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죄인 비호소의 모든 특권을 폐지합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이 제도에
항구화가 정당화될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때 원래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지금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유익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한편 커다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불황자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황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소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던 생각이건만 추기경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 열렬히 찬성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불황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기경 자신이 첨가한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후에 계속된 대화는 그다지 진지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 생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나쁘지 않은 대화였고 또 문제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기로 합니다. 동석자 중에는 늘 남의 식객으로 지내는 익살꾼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광대짓을 할 뿐이면서도 남들이 그것을 정말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농담은 흔히 맥이 빠져서 사람들은 그의 농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우스워서 웃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가끔은 성공을 거두어서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하거든 몇 번이든 다시 해보라는 속담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는 추기경과 내가 절도와 불황자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남은 문제는 너무 늙거나 너무 게을러서 생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적절한 국가 시책을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넌지시 의견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이 신사는 말했습니다. 귀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달라고 해서 자주 괴로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래로 나를 감동시켜서 한 푼이라도 받아낸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고 느끼지 못했거나 또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었든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직자여서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나는 거린들을 베네딕트 수도원에 강제 입단시키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남자는 수사, 이것이 수도자에 대한 공식 명칭입니다. 가 되게 하고 여자는 수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추기경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 삼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아주 진지한 얼굴로 동의하였습니다. 오직 신학을 배운 것이 틀림없는 탁발승 한 사람만이 예외였습니다. 보통은 아주 근엄한 사람이었으나 성직자와 수도사들에 대한 풍자가 마음에 들어서 농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쉽게 거린들을 없애지는 못할걸요? 우리들 탁발 수도사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지요. 불황자들을 단속해서 유용한 일에 종사시킨다는 추기경 각하의 놀라운 규정을 잊으셨습니까? 익살꾼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추기경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고 추기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이 반대의 기색을 보이지 않자 탁발승만을 제외하고는 이 말에 박수갈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탁발승은 냉혹한 풍자를 듣자 자제력을 잃고 함부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살꾼을 악마의 자식을 포함해서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명으로 부르고 성소로부터 인용까지 하면서 무섭게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익살꾼은 익살꾼의 진면목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그렇게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성서에 나오는 참고 견딤으로써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나는 성내지 않았단 말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탁발승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또 내가 성냈다 하더라도 조금도 잘못이 아니야.
화는 내되 화로 인하여 죄를 짓지는 말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야. 추기경은 조용히 그가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각하? 그는 되풀이했습니다. 저의 기질에는 조금도 나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게 만든 것은 정당한 열성, 성자들을 고무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당한 열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당신 댁의 저주가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라는 말이 있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가는 엘리사를 보고 그가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아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하여 형벌을 받았네. 저 더러운 익살꾼 바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자네의 감정이 고상하다는 것은 확실하네. 그러나 바보와 다투어서 자신도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동을 더욱 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네. 그것이 확실히 더 현명한 행동일 거야. 탁발승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그것은 더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보에게 대답할 때는 그 어리석은 말과 대등한 어리석은 말로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가 조심하지 않으면 꼭 빠지게 될 한없이 깊은 함정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는 대머리 한 사람에 대해 조롱하는 자는 42명이었는데도 그의 열성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자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조롱자가 기독교의 모든 탁발승에게 대항하다니, 그것도 탁발승의 전부는 대머리건을. 게다가 탁발승을 조롱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자는 파문에 처한다고 한 교황의 교서가 있습니다. 간단히 수습되지 않을 것을 알고 추기경은 익살꾼에게 물러가 달라는 표시를 하고 재치있게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몇 분 후에 추기경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추기경이 도움을 청한 사람들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어 선생, 내가 너무 지루한 이야기를 한 것이나 아닌지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 분은 귀하뿐이었고, 또한 귀하는 주의 깊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하가 생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는 비록 계략적이기는 하지만 귀하께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되풀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한 말은 모두 경멸을 받았는데 추기경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알자 그들은 태도를 곧 바꾸어 찬성을 했습니다. 추기경에게 아첨하고자 그들은 심지어 박수갈채까지 했고, 추기경의 식객이 한 제안조차도 단지 위대한 분이 농담삼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거의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궁정에서 사람들이 나의 충고에 어느 정도 주목할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어, 라파엘 선생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귀하의 말씀은 재치와 슬기로 차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영국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기경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저는 추기경의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라파엘 선생, 나는 처음부터 귀하를 좋아했지만 귀하가 추기경에 대한 추억을 따뜻하게 일깨워줌으로써 귀하에 대한 친밀감이 얼마나 중대했는지 짐작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귀하가 궁정 생활에 대한 염호감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귀하의 충고는 사회에 매우 유익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충고를 하는 것이 선량한 분으로서의 귀하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뜻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친구 플라톤이 행복한 국가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또는 왕이 철학을 공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말한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왕에게 한마디의 충고를 하는 것조차 꺼린다면 저 행복한 국가는 얼마나 유언한 것이겠습니까? 라파엘, 철학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집권자가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즐거이 충고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공간한 저서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한 말도 바로 이러한 뜻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들은 어릴 때부터 나쁜 사상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철학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디오니소스와의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현명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말한다면 또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악한 자들의 치명적인 병균을 내쫓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면 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곧 축출되거나 또는 단지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프랑스에서 내각의 극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왕 자신이 임석하고 테이블 둘레에는 그의 노련한 고문관들이 앉아서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도와 수단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곧 어떻게 하면 왕이 계속 밀라노를 장악하고 또 나폴리를 다시 탈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왕이 베니스를 정복하여 이탈리아를 완전히 병합할 것인가? 또한 왕은 어떻게 하면 왕이 이미 꿈속에서 정복한 바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플랑드르, 브라반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 바르간디를 지배할 것인가? 어떤 고문관은 베니스인과 조약을 맺고 왕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만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왕은 베니스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전리품의 일부를 양도합니다. 왕은 후에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언제든지 이 전리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독일 용병의 고용을 건의하고 셋째 고문관은 스위스인을 매수하는 데 찬성합니다. 넷째 고문관은 황금을 바쳐서 신성 로마 제국과 화해하도록 왕에게 권고합니다. 다섯째 고문관은 아라곤 왕과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선물로 나바르 왕국, 이 왕국은 어쨌든 왕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 양도하는 것이 왕을 위하는 현명한 조처라고 건의합니다. 한편 여섯째 고문관은 카스틸리아 왕을 결혼 동맹의 약속으로 프랑스 진영에 유인하고 그의 중신 약간 명에게는 그들이 지지해준 대가로 정기적인 은급을 지불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곧 영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자, 분명히 제1단계 조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엄숙한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조약은 전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인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인은 영국인이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 침략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경계의 태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이 계승을 주장하다가 추방된 영국 귀족을 은밀히 격려하는 것이 조약을 맺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왕은 영국 왕을 각별히 통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왕은 영국 왕을 조금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모든 설득력이 동원되고 이 자리에 모든 훌륭한 신사가 전쟁을 위한 상반된 계획을 진언하고 있을 때 보잘것없는 라파엘이 일어나서 정반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나는 왕에게 이탈리아를 잊어버리고 국내에 머물러 있도록 권고합니다. 나는 왕에게 프랑스는 이미 한 사람이 훌륭하게 다스리기 어려울 만큼 크기 때문에 왕은 사실 더 이상 영토 획득에 진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유토피아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인 아코리이의 역사에서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아코리이 왕은 고대의 혼인관계를 구실로 다른 왕국에 대한 계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며 국민은 왕을 위해 이 왕국을 탈취하려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승했으나 문제의 왕국은 획득하기가 어려웠던 것만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의 외침에 위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민을 위해서 또는 그들과 대항해서 언제나 싸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동원을 해체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으며 결국 그들은 파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돈은 모두 나라 밖으로 흘러나가고 국민은 한 사람의 작은 야망을 세워주기 위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국내의 사정도 전시 중보다 안전하지는 못했으니 전쟁은 도덕심을 타락시켜 살인과 절도가 횡행하였습니다. 왕의 관심이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어서 왕은 어느 한 왕국도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코리인들은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절망적인 사태는 무한히 계속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여 아주 공손하게 왕에게 어느 왕국을 유지하기를 바라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폐하는 두 왕국을 다 유지하실 수는 없습니다. 폐하가 관심을 둘로 나누어서 통치하기에는 국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노세 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을 뒤쫓는 대만에도 하루의 해가 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군주는 할 수 없이 새 왕국을 그의 친구에게 양도하고 그의 친구는 곧 축출당했습니다. 구왕국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프랑스 왕에게 건의된 전쟁을 모두 시작하여 다른 나라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국민을 헛되이 파멸시키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에게 조상이 물려준 왕국에 온 힘을 기울여서 가능한 한 아름답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고 신민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며 친절하게 다스리고 이미 충분한 국토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영토 확장 계획을 포기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모어 선생 말씀해 주실까요? 귀하는 왕이 나의 권고에 따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라파엘, 그러면 또 다른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왕의 재정 고문관들이 왕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고문관은 왕이 지출해야 할 때에는 화폐 가치를 인상하고 그가 지불을 받을 때에는 화폐 가치를 터무니없이 인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수입은 증가하고 왕의 부채를 갚는 비용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고문관은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그러면 특별세를 징수할 구실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편리한 때에 왕은 엄숙하게 화해를 하는 한편 서민을 위하는 나머지 유혈을 감당하지 못하는 친절한 지배자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문관은 왕에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좀먹은 낡은 법률, 아무도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 상기시키고 위헌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미에서나 재정적 의미에서나 왕의 신망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미명 아래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문관은 왕에게 어떤 범죄, 특히 가장 반사회적인 형태의 범죄에 대한 중한 벌금을 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왕은 이 법률의 불편을 느끼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 면죄증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 간에서의 왕의 인기가 보증되고 이 중에 수입 원천이 마련됩니다. 첫째로 왕의 함정에 빠진 폭리배들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게 되고 둘째로 특별 면죄에 지불하는 돈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특별 면죄의 가격은 왕의 도덕심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왕의 도덕적 원리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왕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면죄의 가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고문관은 왕에게 판사들을 장악하여 판사들이 항상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왕은 판사들을 궁전으로 초대해서 왕의 법적 위치에 대해 협의합니다. 왕이 아주 명백히 잘못인 경우라 할지라도 판사 중에 한 사람은 정의를 패배시키는데 이바지할 구실을 찾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판사의 동기야 어쨌든 간에 반박을 하고 싶은 정열 때문이든 왕에 대한 명백하고 단순한 아첨을 싫어해서든 간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곧 모든 판사들이 상이한 의견을 주장하게 되어 아주 명백한 사건이 의심스럽게 되고 가장 단순한 사실이 복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왕은 법을 자신의 이익에 맞춰 해석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공포 때문에 또는 겸손 때문에 이에 동의할 것이며 결국 판사석에서는 대담하게 이 해석에 따라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왕에게 유리한 판결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형평법에 의거하거나 법률의 문구에 의거하거나 그 의미를 약간 왜곡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판사라면 지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존중하는 원칙, 신성, 불가침의 대권에 의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라수스의 이론, 곧 군대를 유지하려면 아무리 많은 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론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모든 인민을 포함해서 만물이 왕의 소유이므로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왕은 결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왕이 자해로와 차압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데도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너무 많은 재산이나 자유를 갖지 못해야 왕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왕은 언제나 이러한 잠정적인 사유재산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인민이 풍부한 재산이나 자유를 갖고 있으면 그들은 부정이나 억압을 인종하려 들지 않으며 반대로 가난과 결핍은 인민을 우둔하고 유순하게 만들고 고상한 반역 정신을 질식시킵니다. 이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왕의 특권과 안전은 왕 자신의 재산보다는 오히려 인민의 재산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 고문관들의 진언대로 한다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하고 또한 가장 부도덕하다고 말합니다. 폐하는 인민들이 처음 왜 폐하를 왕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폐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폐하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사명은 폐하 자신이 아니라 인민의 안녕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는 사람의 사명은 엄밀히 말해서 그 자신이 아니라 양을 먹이는 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는 인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가장 잘 유지된다는 이론은 사실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거지들은 사회의 가장 말썽 많은 계층입니다. 현재의 생활 조건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기 쉬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자들이야말로 개인적 이익을 얻을 희망에서 모든 것을 전복하려는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왕이 폭력과 착취와 몰수에 의해 인민을 거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인민을 복종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인민의 증오와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 왕은 차라리 양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권좌에 머물러 있으면 칭호는 유지되겠지만 왕의 존엄성은 파괴됩니다. 거지 나라를 다스리면서 존엄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존엄성은 풍요하고 번영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데에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인 파브리시우스가 자신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를 다스리겠다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비탄에 쌓여 있을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자는 확실히 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자입니다. 오히려 간소에 가깝습니다. 요컨대 다른 병을 일으키지 않고는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가장 엉터리 의사이듯이 생활 수준을 저하시킴이 없이는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왕은 자유인을 통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해야 마땅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사악의 하나, 그의 자만심이든 또는 게으름이든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증오를 받거나 경멸을 받게 만들기 쉬운 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를 억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왕은 건전한 통치로 범죄를 예방해야지 범죄 발생을 방치했다가 그 다음에 처벌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법률의 실시를 특히 인민이 그러한 법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 경우에는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벌금 징수의 구실로 범죄를 창조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인에게든 그와 같이 부당한 처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는 유토피아에서 멀지 않은 나라인 마카렌세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말합니다. 거기서는 왕은 즉위식 때 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으로 1000파운드 이상은 그의 금고에 결코 간직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복지를 그 자신의 복지보다 더 돌보아온 훌륭한 선왕에 의해 창시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왕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빈곤을 야기시킬 정도로 왕의 재산이 증대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그 정도의 금액이면 혁명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왕이 외국 침략을 획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정한 금액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주안점이기는 했으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교환이라는 통상의 목적을 위해 충분한 돈이 언제나 유통되는 것을 보증하고 왕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자본의 보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불공평하게 화폐를 인상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악인이 두려워하고 선인이 사랑하는 왕의 예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반대의 견해를 취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귀하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왜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귀하도 알다시피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반대되는 전혀 미지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내각회의에서는 그러한 철학적 사색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파엘,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궁정에는 철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학문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극적인 맥락을 갖는, 말하자면 궁정에 적합하려고 노력하고 당장의 실행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더욱 실용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귀하가 행사해야 할 철학은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예들이 광대짓을 하는 플라우투스의 희극을 중단시키고 철학자의 옷을 입고 갑자기 등장하여 세네카와 네로가 논쟁을 하는 옥타비아의 한 장면을 암송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연극의 대사를 삽입해도 희극도 비극도 아닌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귀하의 공헌으로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조화를 이뤄서 연극 전체가 볼품없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는 가능한 한 현재의 작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귀하가 더 좋아하는 다른 연극이 우연히 생각났다는 이유만으로 연극 전체를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규칙이 정치와 궁정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귀하가 나쁜 생각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고 귀하가 원하는 만큼 뿌리 깊은 사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가 공공의 생활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는 바람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풍우 속에서 배를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새로운 계획을 완전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는 간접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재치 있게 다루어야만 하며 귀하가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사악한 점이 적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세상은 결코 완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년 내에 인간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라파엘, 그러한 수단을 통해 거두는 이익이란 다른 사람들의 광기를 고치러 다니다가 마찬가지로 미쳐버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해야 한다면 나는 귀하가 반대할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철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비록 그들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당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환상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플라톤의 상상적인 공화국이나 오늘날의 유토피아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를 권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들의 제도보다 더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 제도는 사유재산 대신에 공동, 소유의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실체 행동에만 희망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말하면 자연히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무시하기로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습게 들릴 것이 두려워서 비인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것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귀에 속삭인 모든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내가 건의한 어떤 것보다도 더 요즘의 관습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묘한 선교사들이 분명히 귀하들의 권고에 따라서 수정하지 않는 한에는 이 신사들, 설교자들은 이렇게 논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기독교 윤리에 일치시켜서는 안 되고 기독교 윤리를 인간의 행동에 맞추도록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의 행동과 기독교 윤리 사이에는 약간의 연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양심을 갖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이러한 일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료들에게 반대 투표를 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투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성 투표를 해야만 하는데 어느 경우에나 테렌스의 미시오처럼 나는 광기를 보태거나 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없을 때에는 재치 있게 조정하여 최대한으로 사태의 악화를 막으라는 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궁정에서는 귀하가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또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한심스러운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아주 괴상한 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악한 법률에 대해 충분한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는 스파이나 심지어 배반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귀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결코 그들을 객과 천선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가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귀하를 부패시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들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순수성을 상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한 간접적 수단의 실제적 결과는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왜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현인이 사람들이 모두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뛰어나가 한박 젖은 것을 봅니다. 그는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젖지 않도록 하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도 밖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젖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손을 댈 수 없으므로 그래 어쨌든 내가 옳아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랩니다. 그러나 모어 선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이 존속하고 모든 것이 돈에 따라 판단되는 한 귀하는 진정한 정의나 번영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가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최상의 생활 조건을 누리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모든 재선이 극소수인 인물, 그렇다고 그들이 전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나 한편 그들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비참할 뿐입니다. 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나라를 번영하고 있다고 부를 용의가 없다면 사실 매우 적은 법률로서 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적인 공적을 만인의 동등한 번영과 결부시켜 인정하는 유토피아의 공정하고 현명한 제도를 생각할 때 또 항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결코 잘 다스려지지 않으며 또한 매일 많은 법률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위 사유재산을 벌거나 지키거나 또는 안전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다면 왜 무한정한 소송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와 유토피아를 비교할 때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나는 더욱더 플라톤에게 공명하게 되며 평등의 원리를 거부한 도시를 위한 입법을 거부한 데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지성인에게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적 조건은 재산의 균등한 분배, 이것은 자본주의 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했던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할 때 모든 이용 가능한 재산은 이러한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수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마련이며 이것은 그들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는 공적과는 반비례로 점유되기 쉬울 것입니다. 부자는 탐욕스럽고 파렴치하며 전혀 무용한 인간들일 것이며 반대로 가난한 자는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 자신에게보다는 사회에 훨씬 유익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사유재산을 전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한 귀하는 결코 공평한 재산의 분배나 인간 생활의 만족스러운 조직을 실현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유재산이 존속하는 한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탁월한 사람들은 가난과 고난과 고뇌라는 짐을 지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짐을 덜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는 결코 그들의 어깨에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는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이나 토지의 한도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적절한 입법에 의해 왕과 인민의 권리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공직의 매수를 또는 지원하는 것조차도 불법화하고 국가 공무원은 그 자신의 재산을 써서는 안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은 사기와 강요에 의해 그의 손실을 메꾸려고 할 것이며 또한 지혜가 아니라 재산이 그러한 직책의 필수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법률은 분명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만성병 환자가 끊임없는 투약으로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나 사유재산이 존속하는 한 완치의 희망은 없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요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다른 부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피터로부터 강탈을 하지 않고서는 폴에게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하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착실히 일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므로 항상 결핍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윤 추구 동기가 없으면 누구나 게을러져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가 실제로 결핍될 때에는 연속적인 살인과 난동이 불가피한 결과로 야기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노동으로 얻은 것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권위에 대한 어떠한 존중심도 이러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라파엘, 귀하는 그러한 사회가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나와 함께 유토피아에 가서 나처럼 직접 그 나라를 보았더라면, 아시다시피 나는 5년 이상을 그 나라에서 살았으며 내가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니 신세계에 대해 여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와 같이 훌륭한 제도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피터, 미안합니다. 나는 신세계가 구세계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가졌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군요. 나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총명하며 우리의 문화가 더 오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계는 오랜 경험의 결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생활을 더욱 안락하게 하는 모든 방안을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도저히 성취되지 않는 몇 가지 우연한 발견은 말할 것도 없고 창안해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파엘, 그 나라의 역사책들을 읽었더라면 귀하는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을. 이 역사책들을 신용할 수 있다면 구세계에서는 인간 생활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신세계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또 귀하가 말씀하신 총명이나 우연한 발견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총명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전념과 근면이라는 능력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소위 적도 피 아닌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관은 우리가 그곳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200년 전에 배가 폭풍우 속에 항로를 잃어 유토피아 해안에서 난파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가 해안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인과 이집트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영구히 그 나라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자들로부터 배우거나 또는 생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연구해내거나 해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기술을 하나도 남김없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와의 단 한 번의 접촉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똑같은 시간이 일어나서 한 명의 유토피아인이 우리 땅에 왔다고 하면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내가 유토피아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곧 망각해 버리듯이 이런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처음 접촉하자 즉시 유럽이 산출한 최상의 문명을 모두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우리들 것보다 좋은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의 총명과 자연자원을 갖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어, 그렇다면 라파엘 선생, 제발 문제의 섬에 대해 좀 더 들려주십시오. 너무 요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및 법적 모든 관점에서 그 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곧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려주십시오. 라파엘,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모어, 좋습니다. 우선 점심을 듭시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이야기만 듣기로 합시다. 라파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그 장소로 돌아와 같은 벤치에 앉아서 하인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자일즈와 나는 라파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그는 잠시 동안 생각을 가다듬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